야담 이야기. 방앗간에서 들리는 슬픈 소리. 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 중심에는 웅장한 대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큰 기와집으로 둘러싸인 대감댁은 그 자체로 마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이태홍 대감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은퇴한 관리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권위적인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감댁에서 일하던 여종 소연은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대감댁에 들어온 지 3년째였습니다. 소연은 뛰어난 미모와 애교 많은 성격으로 대감댁의 하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었으며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방앗간에 들러 곡식을 나를 떼면 집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소연아, 내 웃음소리는 이 집을 밝히는 햇살 같구나. 주방의 다른 여종들이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부끄럽사옵니다. 소연은 붉어진 얼굴로 웃으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은 밝은 겉모습과 달리 내면으로는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대감댁의 복잡한 계층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삶은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처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뿐이야. 소연은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시선이 점점 소연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태홍은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매일 바쁜 일상과 책임감으로 가득했지만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과 음악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일하는 소연을 처음 주에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리며 대감의 귀를 사로잡았고 이후 그는 소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 보아라. 대감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습니다. 대감날이 부르셨사옵니까? 대감은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소연은 그의 칭찬에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의 태도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이유 없이 그녀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소연의 손을 붙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손은 참 곱구나.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구나. 소연은 당황하며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물러섰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그저 여종일 뿐이옵니다. 나리께서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부끄럽사옵니다. 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소연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점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변화는 그의 아내 윤씨 부인에게도 금세 감지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동안 대감이 자신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 자주 머무는 것을 보며 불쾌함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나리가 여종 따위에게 왜 그리 신경을 쓰는 것이냐?
윤 씨 부인은 자신의 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녀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마님, 대감 나리께서는 그저 소연이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하신 것뿐이옵니다. 다른 뜻은 없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며 소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요즘 내가 너무 나태해 보이는구나. 너는 여종으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야. 윤 씨 부인은 의도적으로 소연에게 차가운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억울했지만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마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고치겠사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소연을 대감 곁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연을 방앗간으로 보내 떡을 만들게 하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일을 맡기도록 하여라. 소연은 이유도 모른 채 방앗간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또 다른 갈등과 오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은 대감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를 견제하는 눈길이 있을까? 소연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낯선 곳에서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방앗간에는 대감댁의 머슴 강필이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을 가졌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연 아씨, 무거운 떡판은 제가 옮기겠습니다. 쉬십시오. 강필은 소연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의 도움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옵니다. 강필나리. 덕분에 한결 수월하겠사옵니다. 그들은 함께 방앗간 일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곳에도 종종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방앗간 뒤편에는 대감댁에서 키우는 송아지가 묶여 있었는데 그날도 소가 갑자기 밧줄을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또 저러는구나. 방앗간. 방앗간 일을 하고 있던 강필은 재빠르게 뛰어나갔습니다. 소연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머, 강필나리. 송아지가 마을 쪽으로 뛰어가고 있사옵니다. 강필은 떡을 빚던 손을 닫고 말했다. 소연 아씨, 제가 먼저 뛰어가겠습니다. 아씨는 이쪽 길로 돌아서 송아지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소연은 당황했지만 강필의 말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는 좁은 길을 막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는 생각보다 날렵했고 어느새 마을 중심으로 달려가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가 시장으로 갔다. 쌀 포대가 넘어갔네. 아이고, 누가 이 녀석을 붙잡을 것이냐? 사람들은 소동에 휘말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연은 소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아지야, 여기서 그만 뛰놀고 돌아가자꾸나. 소연은 낮은 목소리로 달래며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송아지가 차츰 진정되었고 강필이 다가와 밧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씨, 송아지를 진정시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강필은 송아지를 이끌며 소연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도 아마 겁이 나서 그랬을 것이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윤 씨 부인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강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이제는 머슴까지 유혹하는 것이냐? 윤 씨. 윤 씨 부인은 소연에게 더욱 강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소동이 있은 후
소연과 강필은 방앗간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직접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대감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기세에 방앗간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둘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대감해!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나리, 송아지가 도망가서 강필나리와 함께 찾고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강필은 소연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날이 제가 책임지고 송아지를 찾았습니다. 소연 아씨는 저를 도와준 것뿐이옵니다.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연에게 향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연, 내가 내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찌 머슴 따위와 어울리려 한단 말이냐?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나리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송아지를 찾던 것뿐이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대감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여종과 어울릴 생각을 하는 것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것이냐? 강필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날이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옵니다. 소연 아씨를 탓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방앗간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소연과 강필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연과 강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리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고 결국 어린 사또 이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영은 22살의 젊은 사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의롭고 지혜로운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날이 들리는 말로는 여종 소연아 씨와 머슴 강필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셨다고 하더이다. 이 문제가 진실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하겠사옵니다. 이영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사또의 방문에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사또나리, 그들은 내 집안의 일이니 사또께서 관여하지 않으셔도 될 일이옵니다. 그러나 이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날이 집안의 일이라도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책무이옵니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소연과 강필을 부르도록 했고 이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얼굴로 사또 앞에 섰습니다. 이영은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 대감나리께서 그대를 부당하게 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다오. 소연은 눈물을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대감나리의 호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왔사옵니다. 강필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제가 소연 아씨를 보호하려 한 것은 오직 그녀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이영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대감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날이 권위를 이용해 여종을 괴롭히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셔야 하옵니다. 대감은 끝내 고개를 숙였으나 이미 그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영의 중재로 소연과 강필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대감 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필나리, 저는 떠나겠사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제 곁에서 보여주신 따뜻함과 믿음은 잊지 않겠사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필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소연아 씨,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사옵니다. 소연이 떠난 후 강필은 홀로 방앗간을 지키며 그녀를 그리워했고 대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소연이 떠난 이후 방앗간은 마치 생기를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필은 방앗간의 일들을 묵묵히 해내며 소연과 함께했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방앗간 안에는 여전히 소연이 사용하던 떡판과 작은 손수건이 남아있어 그녀의 존재를 지우지 못한 듯 했습니다. 소연아 씨 어디서든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강필은 매일같이 속삭이며 떡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연을 잃은 슬픔과 대감댁에서 겪은 굴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필은 떡을 나르기 위해 마을 장터에 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요즘 방에서 나오질 않으신다더라. 그러게. 그 젊은 여종이 떠난 뒤로 기운을 잃으신 모양이야. 강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록 대감에게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도 소연을 잃은 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대감 이태홍은 소연이 떠난 뒤로 서재에 틀어박혀 나날을 술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생기가 없었으며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조차 그를 말리려 했으나 대감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나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것이옵니까? 저와 집안 사람들 모두 나리를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윤씨 부인이 단호히 말했지만 대감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게 걱정을 말하느냐? 내가 그 아이를 멀리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씨 부인은 대감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이 남편과 집안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점차 혼란 속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상대는 머슴 강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점점 더 강필을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곁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강필아, 요즘 방앗간 일은 어떠하냐? 윤씨 부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필은 대답했습니다. 마님, 방앗간은 여전히 조용하고 일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은 없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 떠난 뒤로 너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느냐? 강필은 그 말에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아 씨는 이 집안에 있어야 할 분이셨사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저에게도 큰 아픔이옵니다. 윤씨 부인은 그의 말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필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필아, 너와 나는 비슷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얽히고 설킨 운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윤씨 부인의 말에 강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면서도 마님과 하인이라는 신분의 간극을 넘어서는 감정을 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앗간은 윤 씨 부인과 강필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종종 방앗간으로 찾아와 강필과 대화를 나누며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인들 사이에서 점차 소문으로 퍼졌고 결국 대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머슴 강필과 방앗간에서 자주 만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대감은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방앗간으로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대감에? 대감의 목소리는 방앗간 안을 울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놀라면서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대감 나리, 저는 그저 방앗간 일을 살펴보러 온 것이옵니다. 강필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강필은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날이 저는 마님을 존중하며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마님께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앗간의 떡판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지럽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윤 씨 부인은 대감의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감 나리, 모든 잘못을 강필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이 집안의 혼란은 나리께서 소연을 쫓아내고 저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신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옵니까? 방앗간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댁의 균열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소연이 떠난 뒤로 대감댁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감은 끝내 윤 씨 부인을 믿지 못했고 윤 씨 부인은 혼란 속에서 강필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필은 더 이상 대감댁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방앗간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서 먼 길을 떠나며 소연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소연 아씨,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강필의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대감과 윤 씨 부인은 집안에서 각자의 방에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대감댁은 더 이상 이전의 화려함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소연, 강필, 윤 씨 부인, 대감의 엇갈린 운명이 얽혀있던 장소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앗간은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않았고 송아지가 뛰놀던 마당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앗간을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서 피어났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우둔둥이와 영민둥이. 옛날 옛적에 살림이 극빈하여 심산 속에서 귀밀농사나 하여 살아가는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슬하에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좀 둔하다 하여 우둔둥이라 부르고 작은 아들은 영민하다 하여 영민둥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는 우둔둥이와 영민둥이가 사냥을 나갔다가 목침만한 금덩이를 얻어왔습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식은 작은 방에 이름 있는 도적 딱장군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없는 틈에 딱장군의 졸개들이 달려들어 영감 노친을 죽이고 금덩이를 뺏어갔습니다. 하늘도 눈물 흘리고 땅도 통곡하는 소리에 형제가 집에 달려와 보니 놈들은 오간데 없고 피투성이 된 채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 뜬 부모들의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도끼를 들고 원수를 갚겠다고 무작정 나서는 것을 영민둥이가 겨우 말렸습니다.
부모들의 장례를 지낸 후 두 형제는 원수를 찾아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는 하는 수 없이 바닷가에 머물러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민둥이는 부모들의 원수 갚을 생각에 가끔 고기 잡는 것마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하루 우둔둥이가 펄펄 뛰는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영민둥이에게 주면서 예, 영민둥이야. 너는 고기는 잡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면 어쩌겠니? 어서 이놈이나 잡아서 가마에 끓여라. 하고는 나무하러 갔습니다. 잉어는 각별히 크고 고운 데다가 어찌된 일인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영민둥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잉어를 바닷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잉어는 꼬리를 치며 곤두박질을 하더니 금부채를 토하고는 물속 깊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던 우둔둥이는 동생을 보자 고기를 끓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자초지종 다말했습니다. 동생한테서 자초지종 사연을 듣고 난 우둔둥이는 고기를 놓아주고 부채를 삶아 먹겠니? 하며 금부채를 빼앗아 바닷물에 휙 던지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금부채가 가라앉은 곳에서 바닷물이 쭉 갈라지며 큰 길이 생겼습니다. 영민둥이가 하도 신기하여 길을 따라 가보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금부채를 집어 팔소매에 넣고 이름 모를 꽃과 이름 모를 새들을 보며 건너라니 꽃밭에 논일던 미인들이 절을 하고는 에워싸고 용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인간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이리로 모셔라. 하는 소리에 영민둥이가 바라보니 용상 위에 용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일 전에 막내딸이 물에 나가 놀다가 어부에게 잡혔는데 마침 자네가 살려주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되었을 거네. 오늘 자네가 왔은즉 맘껏 마시고 구경하며 놀다가 요구대로 힘껏 가져가게나. 하며 창고지기를 시켜 구경시키게 하였습니다. 영민둥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무엇을 요구하고 가져갔으면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아지가 연한 주둥이로 영민둥이의 바지가랭이를 물어 당겼습니다. 영민둥이가 강아지를 귀엽다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니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는데 어디서 보았던지 눈에 익은 눈과 눈물이었습니다. 영민둥이는 강아지가 귀엽고 불쌍하여 강아지나 가지고 가겠노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으나 강아지만은 줄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나서며 용왕마마 장부 이런 중천금이라는데 하물며 용왕께서 어찌하여 일구이연하시나이까 하고 아뢰자 용왕은 하는 수 없이 강아지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영민둥이가 강아지를 안고 집에 오니 노발대발하던 형은 입이 한방만해지더니 빨리 잡아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민둥이는 가슴에 끌어안고 키워서 집을 지키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고 하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형은 벨이 탈려 또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영민둥이가 단벌옷을 벗어 감싸주고 자기가 먹을 어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는 살래살래 골을 저으며 부엌으로 내려가 3번이나 곤두박질하더니 껍질을 벗고 아리따운 처녀로 변하였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세요. 저는 용왕의 막내딸이온데 전번에 부모의 허락 없이 바다 옆에 나와 놀다가 붙잡힌 후 도련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갚노라 금부채를 던졌는데 저의 부친께서는 놓아요. 저를 강아지로 변하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셨사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오시어 불쌍한 저를 이처럼 구해주시니 도련님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우둔둥이가 돌아와 보니 난데없이 아리따운 부인이 백옥 같은 이 밥에 진수성찬을 갖춰놓고 자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눈이 보름달같이 커져 동생을 보았습니다. 형님, 이제 오십니까? 여보 인사드리오. 나의 형님이요. 그 소리에 부인이 절을 하는지라 절을 받고 보니 기쁘기는 한량없으나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동생한테서 이야기를 듣고서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재수가 금부채를 들고 밖에 나가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며 부채질을 하자 난데없는 궁궐 같은 기와집이 솟아났습니다. 이 소문은 또 도적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딱장군이란 놈이 영민둥이 아내가 욕심도 나거니와
그의 재질을 시탐하기 위해 졸개 한 놈을 시켰습니다. 졸개가 괴초리 2마리를 가지고 영민둥이네 집을 찾아가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구워달라고 하니 부인이 그 속을 송금 보듯 한 후 용왕에게서 배운 솜씨를 보이는데 부엌에다 놓으시오. 하고는 부채질을 몇 번 하니 얼음판이 되었건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몽땅 타버렸습니다. 딱장군의 졸개가 깜짝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 넘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는 돌아가 매맞을 일을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며 아이들처럼 엉엉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털 몇 대를 놓고 다시 금부채를 붙이니 살이 포동포동한 꾀초리가 발가오리하게 익어 고소한 냄새를 풍기었습니다. 졸개놈이 백배치하하고 돌아가 딱장군께 낱낱이 아뢰니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니. 하고 울렁매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영민둥이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신주하여 용왕이 돕고 우주가 도우니. 정말 그렇다면 영민둥이에게 알려라. 내일 정오에 백모래장에 나와 싸우되 그 녀석이 지면 여편네를 나에게 바칠 것이며 오지 않는다면 10만군을 보내어 뼈다귀도 남기지 않겠다고. 졸개의 말을 들은 영민둥이는 수심에 잠겨 한숨을 쉬는데 우둔둥이가 도끼를 집어들고 이제야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이때 재수가 그를 붙잡아 앉힌 후에 아주버님, 딱장군을 그렇게 허수히 볼 수 없사와요. 저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사오니 들어주십시오. 내일 도적놈들이 올 때 아주버님은 남산에 올라가 동생이 나가 싸울 때 힘껏 북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낭군께서는 근심 마시고 심부름 같지만 시각을 다투니 즉시로 장인한테 갔다 오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장인한테 가서 말을 그도 여인말 한 필과 후원 별당에 들려 자기가 가지고 놀던 꽃이 새 다래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여인말을 가져오십시오. 살찐말은 백리마요. 여인말은 천리마예요. 그래서 영민둥이가 그 길로 바닷가에 나가 금부채를 들고 길을 내라. 하니 바다가 갈라지며 풍악소리 울리더니 산호로 만든 수레가 기다렸습니다. 산호 수레를 타고 용궁에 이르니 문무백관이 절을 하는데 사위 웬일인고? 하며 장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불현간 일이 있어서 말 한 피를 빌리러 왔습니다. 거야 어려울 게 있냐? 제일 살찐 놈을 가져가라. 장인님의 신세만 지는 터에 어찌 살찐 놈을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여인 것을 빌려줌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인말의 꽃씨를 가지고 돌아오니 부인이 나와서 맞으며 낭군님 갔다 오시기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반겨주었습니다. 부인이 시키고서는 고생이라니 될 말이요. 하였습니다. 부인은 살짝 웃으며 꽃씨를 받아들고는 오실 때 천동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면서 들으려니 절컥절컥 총칼이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지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 죽지가 뻐근하였소. 그랬을 거예요. 실은 이 꽃씨 하나가 병사 한 명씩이랍니다. 그러니 내일 싸움터에 나가 싸울 때 불리하게 되면 작은 다래끼부터 내들고 싸우라고 하세요. 한 다래끼에 10만씩이에요. 싸움이 끝나면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튿날 영민둥이가 천리말을 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는데 남산위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쳐다보니 형님이라 영민둥이가 기운을 얻어 달려나갔습니다. 적진에서는 딱장군이 수십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백마 위에 올라앉아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우레 울고 벼락치듯 하여 초목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민둥이야, 빨리 자른 목을 내려 칼을 받던지 아니면 계집을 바쳐라.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영민둥이가 철천지 원수놈아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치며 달려나갔습니다. 이때 부인이 금부채를 슬슬 붙이니 갑자기 일진광풍이 일며 백모래를 휘몰아 뿌려치는 바람에 도적놈들은 눈을 뜰 수 없어 돌아서서 쩔쩔매었습니다. 영민둥이의 칼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일 때마다 적들의 모가지가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그런데 딱장군이 입을 벌리자 30여만의 병사들이 새노랗게 뒤덮이며 겹겹으로 영민둥이를 둘러싸고 조여들었습니다. 이때 우둔둥이가 어찌나 북을 힘껏 쳤던지 북편이 째지어 더는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민둥이는 다래끼를 내놓고 나가 싸우라! 꽃씨를 보고 명하였습니다.
나가지 못해 다래끼 안에서 치닥거리던 새파란 병사 10만이 달려나가며 우선 딱장군의 목을 떼고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도적대들을 쓸어눕히니 백모장엔 시체가 쌓였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들어가라! 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래끼에 꽃씨가 가득 차는데 전보다 한숨가량 적어 보였습니다. 부인이 부채질을 몇 번 하니 갑자기 파도가 치고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시체와 피를 말끔히 씻어갔습니다. 그러자 날이 활짝 개었습니다. 영민둥이가 개성가 속에 회군하는데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늘 대수고를 하셨사와요. 당신 덕에 나도 오늘에야 부모들의 원수를 갚았으니 응당 내 절을 받으소. 하고 영민둥이 절하려는데 아내가 두 손 맞잡아 일으킨 후 예로부터 부부일신이라 하였거늘 어찌 낭군님의 원수와 소첩의 원수가 따로 있겠나이까. 이제부터 소첩도 낭군님과 아주버님을 맘 놓고 모시게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둔둥이와 영민둥이 형제는 태평세월을 보냈다 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한 둘째 허씨. 옛날 여주 땅에 유생 허씨가 살았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지도 못했지만 그의 성품은 인자하고 후덕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열심히 공부만 하게 하고 자기는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양식을 구걸해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허씨가 워낙 인자하고 착하니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가 찾아오면 언제나 잘 대접하고 양식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돌림병으로 부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은 밤낮 울부짖으며 간신히 비용을 마련해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3년상을 치르자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홍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선친께서 인심을 얻어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덧 3년이 지나 선친의 은택이 닿아요. 이제는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이 위급한 지금 형편으로는 형제가 구렁텅이에서 나뒹구는 것 말고 다른 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자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형제는 각자 할 일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형과 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글만 읽어왔지. 농사든 장사든 간에 돈 빌릴 곳도 대책도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배고픔을 견디며 과거 공부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으냐. 허웅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식견이란 제각각이니 좋아하는 쪽을 따르도록 하죠. 우리 3형제가 모두 유언만 한다면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배고픔과 추위로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형님과 아우는 기질이 매우 약하니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10년을 기한으로 온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서 뒷날 우리 형제가 의지해 살아갈 미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림을 나눕시다. 형수와 재수 씨는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형님과 아우는 책 상자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 스님들이 먹고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공부하세요. 10년 뒤에 만나기로 합시다. 물려받은 거라고 해봐야 가대와 보리밭에 맞이기 어린 종 하나뿐입니다. 원래 그것들은 종실의 재산이라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제가 잠시 빌려서 사업 미천으로 삼겠습니다. 그날로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습니다. 형수와 재수는 친정으로, 형과 아우는 산사로 떠났습니다. 허웅은 처가 신혼 때 쓰던 지장을 팔아 7, 8양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면화가 풍년이었습니다. 마련한 돈으로 몽땅 미역을 사서 짊어지고 부친이 평소 왕래하며 양식을 구걸하던 친지집을 두루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면패로 삼아 면화를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면화를 넉넉히 주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으면 그 양이 몇백 크는 되었습니다. 허웅은 저에게 밤낮으로 길쌈하게 하고 자기는 나가서 그걸 팔았습니다.
또 귀리 10여 석을 사와서 그것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와 저는 매일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지만 여종에게는 한 그릇을 온전히 주면서 말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우면 떠나도 좋다. 그래도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자 여종이 울며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반 그릇만 드시는데 쇳내가 한 그릇을 다 먹고도 어떻게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여종은 상전을 따라서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허웅은 밤낮 돗자리를 짜고 신을 삼으면서 잠시도 쉴 줄 몰랐습니다. 이따금 아는 사람이 와도 그는 울타리 밖에다 자리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예의를 갖추지 못해도 책망은 말아주게. 10년 뒤에 만나세. 그러고는 한 번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 4년이 지나니 재산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때마침 어떤 이가 문 앞에 놓은 열맞이기와 가는데 며칠 걸리는 넓이의 밭을 팔기에 허웅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봄이 와 경작할 때가 되자 허웅이 말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논밭을 사람까지 고용해서 갈 필요는 없지. 내가 힘을 다해 경작하는 것만 못해.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 어떡할까. 허웅은 이웃 마을 늙은 농부를 청해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대접하고 나서 언덕 위에 앉게 했습니다. 허웅이 직접 보습을 잡고 농부가 가르치는 대로 논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논을 갈든 호미질을 하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보다 곡식을 2배 더 수확했습니다. 허웅은 밭에 담배를 심었습니다. 그의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 뿌리자 경내 다른 집의 담배는 모두 말라 죽어도 허웅밭의 담배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수백 금을 먼저 주고 담배를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싹이 무성하게 돋아나 허웅은 값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담배 농사로 올린 이득이 400금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 6년을 지내니 재산이 점차 늘고 곡식도 4, 500석이 쌓였습니다. 인근 100리 내 논밭이 모두 허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소하게 입고 먹으며 절약하는 것이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처음으로 산사에서 내려와 허웅을 찾아오자 저는 처음으로 밥새 그릇을 정성스레 준비해 올렸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눈을 부릅뜨고 죽을 끓여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형이 화를 내면서 욕했습니다.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 부자가 되었는데도 내게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한단 말이냐. 허웅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기한이 다하기 전까지 절대 밥을 먹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형님도 10년 뒤에야 저희 집밥을 드실 수 있으니 노여워하셔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형은 화내며 죽도 먹지 않고 산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해 봄 형과 동생이 나란히 속과에 급제했습니다. 허웅은 많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상경에 합격자 발표 행사인 방방식에 참여하는 비용을 마련하고 광대들까지 이끌고 찾아갔습니다. 그날 늦게 광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우리 집 형과 아우가 오늘 비록 속과에 급제했지만 대과가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 공부해야 하느니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돈을 주어 보냈습니다. 형과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산사로 올라가 기한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날 형제를 산으로 보냈습니다. 10년 기한이 차자 허웅은 어느덧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리 가는 배와 비단을 골라 남녀 옷 각 2벌을 지었습니다. 형수와 제수의 집으로 사람과 말을 보내 약속한 날에 그들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또 산사에도 사람과 말을 보내 형과 동생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형제가 단란하게 한 집에 모였습니다. 며칠 뒤 허웅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좁아서 무릎도 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마련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살죠. 형제는 함께 떠났습니다. 몇 리쯤 갔을까 언덕 하나를 넘으니 위아래로 큰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아주 커다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앞으로 긴 회랑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노비와 마소가 가득했습니다. 안채와 바깥채는 세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바깥채는 전체가 한 구역이라 매우 넓었습니다. 삼형제의 아내들은 각기 안채의 한 구역씩을 차지하고 형제는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며 긴 베개를 베고 큰 이불을 덮으니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형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이곳은 누구 집인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냐? 허웅이 답했습니다. 제가 집사람도 모르게 마련한 집입니다. 이윽고 허웅이 종들에게 나무 상자 5개를 가져오게 하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토지 문서입니다.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산을 모은 것은 모두 제 집사람이 온 힘을 다한 덕택입니다. 그 수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웅은 20마지기 논문서를 처에게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50마지기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옷과 음식이 지극히 풍요롭고 정갈해졌습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 두루 베푸니 사람들이 모두 허웅을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허웅이 갑자기 슬피 울었습니다. 형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고 먹는 것이 상공도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 뭐가 또 부족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형님과 아우는 열심히 공부하니 다 속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저는 치산에 골몰하느라 학업도 내팽개쳐서 일개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선친의 기대를 제가 무너뜨려 버렸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다시 유업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붓을 던져버리고 무업을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날부터 허웅은 활과 화살을 준비해 활쏘기를 연습하니 몇 년 뒤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상경하여 벼슬을 구하니 마침내 내직을 얻었고 다시 승진해 황해도의 군수를 제수받았습니다. 부임하는 날이 정해졌는데 홀연 아내의 초상을 당했습니다. 허웅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녹을 받아 봉양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외직에 부임하려 한 것은 평생 고생만 한 늙은 아내를 한 번이라도 영광스럽고 귀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무얼 위해 부임하겠는가. 그러고는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에 생애를 마쳤다 합니다. 평생을 수절하다. 남정네에 흔들린 청산과부의 삶. 산골 마을 모씨 집에서 태어난 딸아이는 하도 영민해서 17살 때에 선비 집안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으나 겨우 반년이 차지 못한 새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독자를 낳아 혼자 손으로 기르며 일생을 수절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80살이 되었고 손자니 종손이니 해서 대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노인은 이미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자각하고서 손자 며느리들을 죄다 옆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살 시간도 몇 시간 안 남아 있구나 라고 하니 손자 며느리들이 할머니 그런 생각을 마세요. 아무리 못 사셔도 100살까지 사셔야죠. 그러자 할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인 것을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른 청이 있어서가 아니다. 꼭 한마디 일러줘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든 들려주세요.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못 들어드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손자 며느리들이 말하며 할머니한테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에 시집와서 모두가 부부끼리 백년해로를 하고 살아준다면 우리 가문의 행복이 그 이상 더할 게 없겠지. 그렇지만 만일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땐 일생 동안 수절을 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경우엔 문장에게 의논해서 다른 집으로 객가에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이야. 라고 말하니 너무나도 생각 밖의 말에 손주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은 돌아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으신 사람이니까 망령이 나서 하는 말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렸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냐? 한평생을 과부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 생활을 60평생 넘게 해왔잖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경험해온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봐라. 손자 며느리들은 정색이 되어서 듣고 싶진 않았지만 시조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과부가 된 땐 나이가 겨우 18살밖에 안 되었었어. 처음부터 명문집에서 태어난 데다가 명망이 높은 집으로 시집을 갔고 또 뱃속에 어린 것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개가 같은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었지. 그렇지만 수절과부로서 젊은 세월을 보내는데 바람 부는 새벽이며 비 오는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니? 혼자 넋을 잃고 앉아서 차가운 벽에 가물거려 비치고 있는 등 불빛만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은 현재로도 짝이 다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는 걸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한숨을 후 내쉬고 나서 옛일을 더듬는 듯 한참 잠잠해 있더니만 다시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의 조카 되는 젊은이 한 사람이 소주에서 찾아왔는데 그대로 우리 집에 남아 잠시 동안 한 집안 식구가 되어 있었더란 말이야.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그 사람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군. 그런데 내가 어느 때 병풍 틈으로 그 젊은이를 엿봤다가 그만 마음이 변해버리지 않았겠어. 변해버렸으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된 게 뭐야.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시부모들이 깊이 잠드는 때를 기다려서 그 젊은이의 방에 들어가려고 방 앞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고 부끄러운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서 되돌아오고 말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방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도 그대로 잘 수가 없었으니 사람 죽을 노릇이 아니겠니. 마음이 완전히 미쳐났으니까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또 나가보고 또 돌아서고 또 나가보고 또 돌아서고 이러기를 5, 6차례나 실랑이를 쳤다면 너희들은 이해가 가겠느냐? 그러다가 혀를 깨무는 생각으로 단념을 하고서 혼자 등불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담.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그 젊은이가 거처하고 있는 사랑방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젊은이는 등불을 밝혀놓고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서로가 의중을 덜어놓은 뒤 서로 손을 잡고 막 침상 속으로 들어갈 찰나였어. 그런데 안에서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 그야말로 봉둔한 발을 한 사나이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베개를 치고서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죽은 나의 남편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까무러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꿈이 깨었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책상 위에 등불이 파랗게 가물거리고 있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에 젖먹이가 젖을 찾아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내 정신으로 돌아왔지. 처음에는 놀라움 뿐이더니만 그 놀라움이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이 나중엔 후회로 변해서 서봐도 앉아봐도 도무지 내 마음을 내가 진정시켜 놓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참고 한 끝에 그 뒤부터는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겨우겨우 양가에 착실한 과부가 된 거야. 만일에 그때 침상 안에 영몽을 보지 않았던들 일생 동안 결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부의 얼굴을 더럽히고 말았을 거야. 과부로 평생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무리해서 수절을 할 필요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인제는 내 말뜻이 이해되겠느냐? 말을 마친 노파는 그것을 자식에게 시켜 기록하게 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집안의 법도로 삼으라 유언을 하고 만족하게 웃는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할머니가 수저를 지키신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저를 하며 평생을 지낸다는 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 행복하고 참되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수저를 하며 산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밤만 되면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련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게 익숙한 지경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모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마였습니다. 며칠 몇 날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쉼없이 내리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꺼비의 생김새가 무서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눈을 보니 문득 처량한 신세가 자신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두꺼비에게 주며 부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딸은 두꺼비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두꺼비도 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부엌에서 통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나날이 눈에 띌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들기 전에 봤던 모습보다 반뼘은 더 자라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송아지보다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꺼비의 몸짓이 커지면서 두꺼비에게 주는 음식량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던 터라 두꺼비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산 속에는 수천 년 묵은 커다란 지네가 살았습니다. 지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조화를 부려 나를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영물이라 여겨 당을 지어서 지네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에게 정성 들여 제를 지내야만 풍년도 들고 짐승에게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네는 마을 사람이 바친 처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처녀는 다른 곳으로 절대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네를 위한 제를 위해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꺼비를 돌보고 있는 모녀의 딸이 지네를 위한 아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지네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풍습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습을 어기는 순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돌보고 있는 두꺼비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딸이 눈물을 흘리자 두꺼비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네를 위한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처녀가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던 딸이 인기척의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두꺼비가 따라와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딸은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겨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은 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당에 홀로 남겨진 딸은 깊은 밤이 되자 두려움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두꺼비가 곁에 있어주니 처녀는 다행이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렁이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지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네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커다란 지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앞에 나타난 지네는 그녀를 보고는 눈이 파란 빛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지네는 딸의 곁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지네의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자 두꺼비는 지네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습니다. 두꺼비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네 앞으로 가서는 지네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꺼비에 비해 수십 배나 큰 지네의 몸짓이었지만 두꺼비는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지네는 두꺼비에게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도끼 있는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에 산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지네의 싸움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딸은 무서운 나머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제사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으로 먼저 들어선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당 안을 살펴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네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딸이 기절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을로 옮기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들쳐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처녀는 좋다는 약을 다려서 정성껏 먹였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을의 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지네와 싸워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있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위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네는 마을의 한 구석 장작더미에 넣어 불에 태웠습니다. 지네를 태운 불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지네를 태운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고 결국 지네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지네가 사라지고 나자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위해 만들었던 당을 없앴습니다. 다시는 지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조하는 마을의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로 인해 마을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면 최소 마음만이라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남긴다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